배신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해 나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황홀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나는 아내와 11년을 함께 살았고 우리는 11살과 9살 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내의 외도는 8개월 동안 이어졌고 나는 마지막 3개월 동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증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나는 침착하게 기다렸다. 동영상,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별거, 합의서까지 손에 들고서야 나는 그녀와 마주 앉을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일은 약 9개월 전이었다. 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남자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나는 이미 모든 눈물을 다 쏟아낸 상태였고 감정적으로 지쳐 더 이상 신경 쓸 힘도 없었다. 사실 아내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내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이혼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아내는 다급하게 의자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왜 그래? 나 무섭게 하지 마. 무슨 일이야?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의 외도에 대해 논의하러 온 게 아니야.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난 우리가 헤어질 준비를 하러 왔어. 나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준비해 둔 서류 폴더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그녀 앞으로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사과하고 애원하고 빌고 울고 익숙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나는 단호하게 잘라냈다. 사랑한다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랑 같이 잤다는 거야? 2시간쯤 지나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은 그만하고 호텔로 가.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분명히 해두는데 내가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모두에게 내가 한 일을 알릴 거야. 그녀는 결국 서명했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짧은 한마디로만 답했다. 내일 오후까지 너와 대화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이 되자 상황의 심각성이 그녀에게 실감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부부 상담, 심리 상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월요일에 이혼 소송을 접수할 거야. 내가 90일 안에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 의지는 확고했는데도 나는 또 한 번 흔들리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목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바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이 목록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널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아이들과 관련된 일 외에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함께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 사실 이 시점에서 나는 그녀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내 신뢰는 바닥을 뚫고 내려갔다. 사랑조차 사라졌다. 우리의 관계는 그녀 스스로 파괴한 것이었고 내가 다시 고민해본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 때문이었다. 내가 준비한 목록은 다음과 같았다. 거짓말 금지. 지금까지 그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길 것. 어떻게 시작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하게 써야 한다. 만약 이를 숨기거나 미화하려 하면 모든 시도는 즉시 중단된다. 내가 그녀의 모든 계정, 휴대폰, 컴퓨터, 급여 및 금융거래 내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 24시간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고할 것. 일주일에 최소 3회 개인 상담을 받을 것. 본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부부 상담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녀는 결국 이 목록을 받아들였고 모든 접근 권한을 내게 넘겼다. 그리고 나는 나머지 조건들을 한 가지씩 추가로 제시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내가 상처 입힌 또 한 사람, 그 남자의 아내를 직접 만나서 모든 걸 털어놔. 처음에 그녀는 강하게 거부했다. 그건 못해. 그 사람을 그렇게 배신할 순 없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배신? 너는 이미 내 가족을 버렸어. 내가 그 남자를 감싸겠다면 이혼을 막겠다는 내 노력도 의미가 없어. 결국
그녀는 그의 아내를 직접 만나서 모든 걸 고백했다. 그 결과 그 남자의 아내는 격분하여 아내를 폭행했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따귀를 때리며 그녀를 밀쳐버렸다. 그리고 나는 지켜보기만 했다. 그 일이 끝나고 차 안에서 나는 아내에게 마지막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남자 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2명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나는 그녀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쾌감. 그녀가 내가 겪었던 고통의 일부라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처음에는 아내가 강하게 거부했다. 그 남자한테 그런 짓을 할 순 없어. 그녀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넌 이미 선택했어. 가족이 아니라 그 남자를 택했잖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아내에게 모든 걸 밝힐 거야.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를 되돌릴 가능성은 단 1%도 없어. 결국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남자의 아내를 직접 만나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순간 아내는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며 머리채까지 붙잡혔다. 분노에 찬 비명이 아내의 귀를 찢듯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저는요?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말리지도 그녀를 감싸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일을 겪고 목 여기저기에 긁힌 자국과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진 채 돌아왔다. 차에 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마지막 진실을 전했다. 그 남자 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2명과도 바람을 피웠어. 나는 그녀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다. 아내는 무너지는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떨리고 손끝까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걸 내가 정말 원했던 건가?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야 해. 우리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다 밝히는 거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이걸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가 경험했던 배신과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게 하고 싶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처럼 거짓말을 하고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감정을 나누는 척할 거야. 그녀가 나에게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아내가 나에게 바랐던 용서를 내가 왜 할 수 없는지 그녀 스스로 느끼게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3개월 동안 외도하는 남편이 되었다. 나는 일부러 핸드폰을 숨기듯 사용했다. 틈틈이 데이트 앱을 설치하고 그녀가 내 화면을 힐끗 보도록 유도했다. 때로는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주말에는 출장이라며 혼자 호텔을 잡고 술을 마셨다. 하지만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그녀가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차마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실제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쉽게 나를 속였단 말인가? 나는 그게 가장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단지 그녀에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결국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누군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어야 할까? 지금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고 있다. 아내는 변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어떤 날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숨이 막힐 것 같다. 이혼 서류는 여전히 내 서랍 속에 있다. 그런데도 나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왜 나는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까워진 것도 아니다. 아내는 한없이 미안해한다. 나는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 그녀가 나를 배신했던 그 순간, 그렇게 쉽게 나를 속였던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괴물처럼 보게 된다. 처음 알게 된 날 그냥 바로 끝냈더라면 좋았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끝내는 것이 맞는 걸까? 나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젯밤 나는 이 글을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밤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쩌면 끝까지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아내는 내가 했던 말들 그리고 사람들이 남긴 댓글들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었다. 밖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쉽게 단정 짓는다. 그냥 이혼해라. 그런 인간한테 왜 매달리냐. 이런 결혼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것이다. 이 안에서 사는 것과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다. 감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감정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비유하고 싶다. 높은 산 정상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사방이 훤히 보이고 모든 것이 선명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산에서 끌어내려 깜깜한 관 속에 가둬버린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관을 돌린다. 혈액이 온몸을 휘감으며 의식이 흐려지고 머리가 아득해진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핑 돌기 시작한다.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너희는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내 막내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 이건 우리 가족 일이잖아. 나도 같이 해결하고 싶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의견을 묻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걸 고맙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걸 분명히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절대 너희들 탓이 아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돕고 싶어 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었고 갑자기 다가와 아빠 힘내하며 안아주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른스러운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 결혼이 다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심으로 노력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일 테니까.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해했다. 반면 아이들의 친구들은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할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마치 깜깜한 방에 갇힌 채 거짓으로 꾸며진 현실 속에 버려진 버섯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나았다. 나는 아이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넌 사이코패스야? 왜 아내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혼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내가 나에게 무릎 꿇고 빌던 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냉정하게 끝을 보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를 떠나지 못했다. 나는 너무 분노했고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너무나 복수하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끝까지 흔들렸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두고 고민하기로 했다. 그리고 목록을 만들고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나는 그녀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설마 그녀가 스스로 그 남자의 아내를 찾아가 고백할 줄이야. 그녀가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할 줄이야.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 털어놓을 줄이야. 심지어 내가 준비한 복수극에까지 동참할 줄이야. 나는 솔직히 그녀가 포기하길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가 고통받기를 원했다. 나는 그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다. 그래야 내가 후련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시키는 모든 걸 다 했고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녀의 절박함 속에서 그녀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그녀를 벌하고 고통을 주고 처절하게 무너뜨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치유해 주진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끝낼 이유를 찾고 있었다. 혹은 아내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 이유를 찾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끔찍할 정도로 잔인했다. 분노를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퍼붓고 때론 내가 스스로 두려워질 정도였다. 하지만 아내는 그냥 받아들였다.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내 분노를 감내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난 한 번도 당신이 무섭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절대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다. 실제로 나는 몇 번이나 한계를 넘을 뻔했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칠 때 정말로 그녀를 다치게 할 뻔한 순간이 있었다. 절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왜 그녀는 그런 짓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아내는 너무 지루하고 답답했다고 했다. 우리의 삶은 지나치게 안정적이었고 그녀는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갇혀있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마치 뱀처럼 교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잠식했다. 그는 정확히 어떤 말이 그녀의 귓가를 달콤하게 울릴지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 스스로 한 선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두세 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심지어 혼의 자식까지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처참하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안 순간에도 단 한 톨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화해에 대한 의지를 갖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원래 냉정한 인간이다. 나는 남들이 버티지 못할 일도 참아낼 수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할 일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였다. 아내가 충분히 고통받으면 나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다. 나는 단지 아내에게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다시 그녀를 받아들이면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웠다. 나는 변명거리를 찾고 또 찾았다. 어떻게든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을 이유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점점 더 이 관계에 매달렸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넌 그렇게 벌 주는 데는 능숙한데 사랑을 주는데도 똑같이 능숙하냐? 아니다. 나는 사랑을 주는 것에는 능숙하지 않다. 아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능숙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보려고 한다. 진짜로 진심을 다해 화해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하는 거다. 하지만 최소한 나는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노력할 것이다. 설령 다시 상처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비난했다. 그 여자는 너를 우습게 봤어. 그런 여자를 왜 붙잡고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도 단순히 실수를 저지른 인간일 뿐이야. 그리고 이제는 나도 그 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지금 그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결정할 권력을 쥐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원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봤다. 나도 실수를 한다. 나도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나도 그녀를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게 대했다. 나는 아내를 벌주면서 스스로 증오와 분노에 미쳐갔다. 어쩌면 나는 여전히 통제력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쁜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 역시 똑같이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모든 걸 아내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겠다. 이 관계는 50대 50이어야 한다. 나는 내 몫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아내가 100% 노력하는 동안 나는 뒤에서 변명거리나 찾고 있었다. 이제 나는 똑같이 50%의 노력을 하겠다. 아내는 내가 완전히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용서도 없었고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그녀는 희망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제야 확실해졌다. 아내는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건 자극과 환상이었다. 아내는 내게 말했다.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줘서 오히려 고마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 남자에 대한 환상이 깨졌고 자신이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 스스로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너무 쉬운 벌이라 여겼다.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다리를 집게로 꼬집고 스스로를 때리고 온몸이 보랏빛으로 변할 정도였다. 그녀의 다리는 한 덩어리의 검은 멍이었다. 온통 피멍이 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우리는 이제 그녀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치유될 수 없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아내가 스스로를 벌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사랑했던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따뜻한 농담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는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다시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이유, 그녀와 결혼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의 진전을 이루었다. 솔직히 온라인에서 우리를 돕고 조언해준 수많은 낯선 사람들 덕분이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D-Day 이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나는 오랜만에 그녀 옆에서 잠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좋다고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싫다.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한다. 과거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D-Day 이후 나는 아내를 지옥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그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나는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았다. 난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아직 이 관계에 완전히 헌신할 수 없어. 하지만 그날 이후 유일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그런데도 나는 내 자존심과 나는 절대 그런 남자가 아니야 라는 내 신념 때문에 그녀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다. 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떠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의 외도만으로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한 짓으로까지 그녀를 완전히 부숴버렸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 둘 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졌다. 이제서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야 인정한다. 나는 나 자신이 어디에서 부족했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 이제는 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겨버려서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것이 아닐까 두렵다. 아내는 이제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다. 내가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해줘도, 정원의 꽃을 꺾어 그녀의 방에 놓아둬도 그녀는 오히려 울어버린다. 나는 감사의 뜻으로 짧은 메모를 남겼다. 고마워. 그래도 노력해줘서. 하지만 그녀는 그걸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꽤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하지만 오늘 나는 홀로 숨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나에게 고마워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침대까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시 홀로 울고 있었다. 나는 순간 무언가가 퍽 하고 터지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완전히 텅 빈 느낌이었다. 그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완전히 공허하다. 지금 나는 침대에 누워있다. 일어나고 싶지 않다. 움직이고 싶지 않다. 다시 시도해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심지어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나는 지금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그저 텅 빈 채로 남아있다. 결국 우리는 별거하기로 했다. 우리는 화해를 향해 꽤 잘 나아가고 있었다. 아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혐오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내 감정들을 결국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내면 깊숙이 나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탓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다시 표출되었다. 나는 다시 냉정해졌고, 다시 잔인해졌고, 다시 화를 쏟아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 위해. 하지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깨져버린 관계는 결국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아내.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완전히 차단하고 나만의 새로운 삶을 살았다. 나도 한 번쯤 내 이야기를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올해 31살이고 전 부인은 28살입니다. 우리는 7년 동안 함께 살았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었지만 대신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 설계도에 대해 이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만큼 서로를 완전히 믿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올해 2월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38세의 남자 동료를 만났고 2주간의 입문 교육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는 그 남자와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남성이 많은 업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녀가 주변에 남자 동료들과 함께 있는 건 늘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충실함과 선을 지킬 줄 아는 성격을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빈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3월 중순쯤 나는 조심스럽게 2번이나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동료야. 우리 그냥 대화가 잘 통해서 그래. 그녀는 그 남자와 공통 관심사가 많아서 대화가 길어질 뿐이라고 했다. 둘 다 기독교 신자여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당신이 불편하면 그 사람이랑 연락 안 해도 돼.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곧 또 다른 직무 교육을 가게 될 것이었고 거기서도 그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녀가 스스로 선을 지킬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막지 않았다. 나는 늘 그녀에게 물었다. 이 결혼 행복해? 그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불편한 점이 없는지 늘 체크했다. 내가 더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항상 신경 썼다. 그런데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다. 3월 중순까지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야. 그리고 3월 말 그녀는 다시 한 달 동안 직무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괜찮았다.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고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는 점점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중 일부는 내 잘못이기도 했다. 그 당시 나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 감정이 대화에 묻어나왔다. 하지만 그녀 역시 점점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건 그녀가 할 만한 말들이 아니었다. 그녀답지 않은 생각들이었다.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우리는 거의 싸운 적이 없는 부부였다. 마지막으로 정말 심하게 다퉜던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계속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의 경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남자가 그녀를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아.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존중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가 진짜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화상통화로 이혼을 요구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였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떠날 것이라는 걸. 5월 중순 그녀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나는 공항으로 그녀를 마중 나갔다. 그런데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녀는 공항에서조차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한 달 반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집에 돌아와서도 짐을 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첫날 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이제 그만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어딘가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일지도 몰라. 아마도 최근 다툼들 때문일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되돌릴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런데 다음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을 좀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 떠나기 전에 우리 좋은 기억 하나쯤은 만들고 가자.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이건 거짓말이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살 집을 계약한 상태였다. 내게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그와 함께할 미래를 결정해 놓았다. 그녀가 집을 떠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나는 여전히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이 죄책감이 들었다. 우리는 7년 동안 함께했다. 나는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대화를 캡처한 뒤 아무 일도 모르는 척했다. 이제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지켜보자.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녀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은 거짓말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그녀는 오히려 나를 탓했다.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야. 당신이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그녀가 떠난 직후 나는 모든 캡처한 대화 내용을 그녀에게 보냈다.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난 단지 내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혼을 먼저 얘기한 후에 시작한 관계야.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야. 그리고 덧붙였다. 난 이미 오랫동안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냥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녀는 나를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다시 볼 일이 없을지도 몰라.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에게 단 하나만을 원했다. 최소한 마지막만큼은 솔직해져라. 이 결혼을 단 몇 %라도 존중해줘라.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7년 동안 가장 완벽한 아내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사준 가방도 필요 없어. 집도, 차도, 위자료도 필요 없어. 난 그냥 떠날 거야. 나는 정말로 이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마음을 바꿀 수도 없게 나는 즉시 서류를 진행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명된 서류가 내게 돌아왔다. 그녀가 이혼을 원한다고 말한 지 2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훨씬 나아졌다. 나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다. 우리 결혼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고 단 2달 만에 새로운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억들은, 우리가 함께 세운 모든 계획들은 그녀가 단 한 명의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결혼이 끝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상대가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다면 그건 그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녀는 비록 말로는 나를 탓했지만 행동으로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딱 6개월은 아니지만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날로부터 거의 6개월이 지났다. 이제 우리의 법적 이혼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이 회복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누고 싶다. 나는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삶을 찾기로 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일도 너무나 잘 풀리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커리어에 대해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 어디서 일하든 어떤 길을 가든 나는 이미 내 위치를 확고히 다져놓았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일주일에 5번씩 헬스장에 가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요리 실력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레시피들을 시도해보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다. 그녀가 그립냐고? 솔직히 말하면 때때로 생각난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가 함께했던 꿈들이 아예 떠오르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꼭 가자고 약속했던 도시. 나는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는 않았다. 그저 아주 짧은 순간 그녀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 뿐. 이혼을 원한다고 들었던 순간부터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의 2달,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그건 거짓말할 수 없다. 하지만 6월, 내 생일.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첫날이다. 1년 후 나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제는 훨씬 나아졌다. 더 이상 그녀와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여전히 가끔 생각이 난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이 날 아프게 하지는 않는다.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그녀도 그 남자도 용서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에게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관계가 잘 되길 바라고 있다. 한때는 그들이 불행해지길 바랐다. 한때는 그들의 관계가 망가지길 바랐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결국 나를 갉아먹을 뿐이었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그렇게 살아봤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다. 진정한 수용이란 그녀에 대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이제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평온한 감정을 되찾은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운이 좋았다는 것. 집도 그대로 있고, 차도, 저축도, 투자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계획할 수 있다. 몇 명의 여성과 데이트를 해보긴 했지만 지금은 혼자가 더 건강한 선택인 것 같다. 나는 언젠가 내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결국은 가장 멋진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축복으로 가는 길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녀가 떠난 이후 나는 많은 것들을 되돌아봤다. 그 당시 나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은 후로 내 삶은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결국 가장 완벽한 복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그녀가 나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보게 될 것이다. 운동으로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내 삶, 더 풍요로워진 나의 인생. 그때 가서야 그녀는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게 내 목표는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도 없지 않을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 그녀는 이혼을 되도록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혹시 그 이유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서라면? 문득 그녀가 임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출산 전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문제는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